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이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망신 주기에 불과한 강제 구인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특검법이라며 여야 합의만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환노위에선 쿠팡과 대우 위니아의 심야노동 임금체불 등 근로상황 점검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박영호 대우 위니아 회장의 청문회 불참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행정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 맞수.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발언의 의미를 살펴보고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환경노동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경제활력 민생특위를 출범시키고 민생경제 행보도 본격화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법적인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는데도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부당한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제활력 민생특위를 출범시키며 민생 행보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위원장에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됐으며 특위는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달라야 한다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정책, 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 대책, 늘어가는 1인 가구, 고립, 은둔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듬는 정책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먼저 짚어나가겠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재추진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외쳐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 6당이 모두 동의한 2차 내란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수 부진 극복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차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이 여당의 요구에 따라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하고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자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공포와 함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 권한대행이 오늘 초중등 교육법과 방송법 개정안, 그리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진성중 정책위의장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24원을 기록하고 있고 국제유가도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폭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로 빠르게 이첩을 할 가능성 등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된 게 윤 대통령의 헌재 심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때 이 당시 헌재 재판부는 이 낮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배경에 두고 대통령으로서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윤 대통령 역시 현직임에도 이렇게 구속이 된 것이 헌재의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내란 재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정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 대한민국 정치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더 크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구속의 불법성을 놓고 다투거나 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특검에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수사에 불응했다라고 헌재가 똑같이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소를 하고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부분이 헌재 심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제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 게 바로 이 배경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구속 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 풀려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나 구속 집행 정지를 위해서 신청할 가능성, 또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모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곧바로 하기보다는 이 구속 적부심의 가장 큰 포인트인 사정 변경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로 사건이 입첩된 뒤나 검찰이 기소한 후에 이미 기소를 했으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내세워서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헌재 심리에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같은 부분을 명분으로 삼아서 법원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 부분을 근거로 추가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열렸던 이 헌재 탄핵 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도 처음으로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게 또 강하게 밝혔는데요. 네. 국회에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의 대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게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이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은 존중을 해주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에도 모두 참석하겠다 이게 윤 대통령 측의 이제 입장으로 오늘 이제 나왔는데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민생으로 방향을 튼 국회 이야기로 화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이제 만났는데 바로 이제 화제도 됐었고 약간 그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이제 방점을 찍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 협력 모드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 공세성의 언급을 자제하며 거꾸로 이 민생 챙기기에 앞장
앞장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회의장의 벽면의 메시지도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사용해왔던 국민과 함께 내란 극복, 국정 안정이라는 문구에서요. 이날 이제 이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큰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은행장들과 만난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데에 따른 이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서 내일은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이 미국 대사 대리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민생경제회복단 역시 2차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이재명 표 공약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된 이 지역화폐법 개정안, 또 간접고용자의 임금 착취를 막는 중간착취 방지 4법, 정책 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을 당론으로 우선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계엄으로 흔들리는 경제 위기를 신속한 탄핵으로 이겨내고 동시에 조속한 추경으로 경제 성장의 잠재력과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설 연휴 동안에 그 민심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됐으니 내란 특검은 필요가 없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이슈에 더 이상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민생과 개헌 이슈를 띄우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당 지도부는요, 설 연휴 전까지 민생 관련된 행보에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겠다, 힘을 싣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국가 미래 먹거리 4법 추진의 속도를 내고요. 이 밖에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헌으로 이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 개혁도 추진해서 중도 민심층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신에 이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와 또 추가 경정 예산, 일명 추경 편성 등은 매표용으로 규정을 해서 필요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이 야권이 주도했던 KBS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등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실제로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7일 통과됐던 이 내란 특검법 역시 이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휴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 대행 체제가 됐다고라고는 하지만 이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안들 역시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 또 대행의 거부권 행사라는 흐름으로 지리한 정쟁이 연휴 이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쿠팡과 대우 위니아그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대우 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김범석 쿠팡 의장과 박영우 대우 위니아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과 대유 위니아 임금 체불 문제를 점검한 국회 환노위. 김범석 쿠팡 의장과 박영호 대유 위니아 그룹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여야 모두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은 가고 청문회는 안 나옵니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노동자들의 죽음을 발딛고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드신 그 CEO답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의 산업 재해율이 2.12%라며 같은 기간 대한민국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현장으로 분류되는 건설 현장보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에서는 1년 동안 100명의 노동자 중에 2명 이상이 항상 다친다는 겁니다.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무서운 상업장인지 대표님 체감되십니까? 1,0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대유 위니아그룹에 대한 질의에서는 박영우 회장이 지난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골프장 또는 빌딩을 팔아가지고 체불 임금을 갖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전부 허사로 다 돌아갔습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매각 대금 중 30억 원만 체불임금 변제를 했고 선릉 대유타워는 670억 원에 팔렸는데 변제에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남 대유 위니아 타워는 아직 매각도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환노위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엄중한 상황에도 민생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해 감사하다며 환노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돼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환노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다시 살리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물 진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체위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는 것이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영화 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 발전 기금에 고갈 우려만 커진다며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규정을 부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문체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해 저작권법 개정안, 공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인영 전 방청사령관이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주요 정치인 50여 명을 비원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소장엔 체포 구금 대상 인물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등 14인으로 돼 있지만 실제 검토 인원은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원 벙커 현장 답사 결과 군사기밀수사실장도 구금시설로 부적합하고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장소로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윤상현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발언한 것이 무슨 법을 위반한 건지 알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의 입을 막기 위한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 윤 의원은 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G7과 EU 주한 외교사절 8명을 초청해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현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과의 돈독한 외교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여파로 혼란한 전국이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 DNA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G7과 EU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며 의회 외교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2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 우선주의 강화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인 어제 공식 취임한 가운데 첫날부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공약 관련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목표인 만큼 글로벌 안보 및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의 추가 관세 25% 부과 등 최대 100여 개의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일기 때보다 더 강해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파나마 운하라든지 멕시코 정책이라든지 그린란드 이런 정책 이런 부분은 이게 듣기만 해도 섬뜩섬뜩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역 흑자 미국이고 또 철강, 반도체 그리고 AI, 2차전지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관세와 무역 등 정세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구속에 따른 리더십 부재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에 미칠 파장도 우려되는 가운데 취임 첫날부터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에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많은 부담을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될 겁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 채널을 가동시키고 정상 외교의 공백부터 메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탄핵 정국 속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만이 미국 우선주의의 경량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당의 개헌 카드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구속 이후 개헌특위 구성까지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통령 순환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로 권력 구조의 문제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탄핵 직후부터 전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계원로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헌법 개정안, 정치 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무위원 대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실행했고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정부 여당의 원활한 국정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이번 사태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 어떤 범위 안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건입니다. 진영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성거구제의 개헌이 있어야지만 이 진영노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원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아직은 개헌의 시기가 아니란 입장인데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난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헌정체제가 완벽할 걸 기대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부딪혀 볼 때는 이게 불안정한 체제다. 이제는 마음을 터놓고 더 진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개헌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임 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야 정치 원로들이 개헌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대철 헌정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설득 중이라면서 오히려 이 대표에게 정치적 득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꺼내든 개헌 카드를 민주당이 대선을 위한 승부수로 띄울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개헌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루어질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맞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민영 대변인, 박성민 최고위원. 제가 이제 방송으로 두 분 이제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팬이거든요. 가장 우리나라 주목받는 그 샛별 청년 정치인으로 앞으로 이제 크게 대성할 그런 분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봐서 반갑고요. 열띤 토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고 앞으로 탄핵 심판에 모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 헌정 사상 이제 처음인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국회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강한 초갑이다 이런 발언도 했고 계엄 해제 요구 저지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좀 들어보고 거기에 탄핵 심판에는 또 어떤 영향도 주게 될지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 네,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통령이 계속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것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관위에 이 군 병력을 보낸 목적을 사실은 점검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영상도 보셨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경고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들이 선관위의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고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고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은 국회에 경고성 계엄을 했다라는 말과 비슷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선관위 직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던 만큼 네. 그리고 실제로 당직자들이 휴대폰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은 저는 계엄군에 의한 일종의 폭력이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것이 경고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적 없다. 그리고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그 쪽지 이런 부분들도 다 거짓말이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영현 전 국방장관만 했을 뿐이다. 네, 그렇죠. 했을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사실상 떠넘긴 거죠. 그리고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일단 최상목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은 권한대행이시죠. 장관이 받았던 그 쪽지는 국회에서 분명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수방사령관이라든지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여러 명들이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공소장에서도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가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진술이 솔직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방어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저는 좀 쟁점을 정리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현재 4가지 정도로 쟁점을 추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한 거, 그리고 선포한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포고령을 작성하게 했다. 세 번째가 이제 국회를 봉쇄하고 무력화하려고 했다. 네 번째가 선관위 무장군인을 들였다. 이제 이런 쟁점들이라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쪽지 얘기가 아마 포고령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회 봉쇄 측면과 이제 선관위 군 파견의 정당성을 또 이제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와 같은 여러 쟁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저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 측에서 호소할 수 있는 이 쟁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의 불가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입법 권력에 의해서 행정 권력이 사실상 무력화가 됐다. 행정부가 마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 국무위원들 29차례나 검사들을 포함해서 탄핵을 시켰다거나 이제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행정부가 작동할 수 없게 했다라거나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정부를 압박했다. 이제 이런 사안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이 준 전시 상황, 즉 이제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헌법상의 권한으로 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어필을 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그렇다면 이 방법이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고 했더라도 이 비상계엄을 통한 문제 해결이 과연 옳았느냐. 네. 이제 이 부분을 증명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아까 이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군을 들이고 선관위를 털려고 했던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적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을 호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성이었다.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떤 소유가 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내란에 준하는, 그러니까 한 마을 단위에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 사실 지금 4가지로 절차를 좁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 국회, 그러니까 지금 탄핵소추 위원들이 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탄핵소추의 적극적인 당사자는 국회라고 또 이 주석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는 내란죄를 포함시켰다가 또 이번에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이 내란죄를 배제하고 4가지로 쟁점을 좁혔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아무리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또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과연 이 헌법재판소가 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들과 이 권유를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이 절차적으로 옳았는가? 그리고 이게 주석 헌법재판소법 상 이 소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취소했을 때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이 명문화된 규정에 어긋나진 않는가, 이제 이런 지점들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이 모습을 보였고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고 또 또박또박 그 변론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헌재에 직접 출석한 이유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실 일전에 변호인단들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을 직접 변론을 뭐 회피할 이유가 없다,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관성 측면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제 급박하게 좀 결정이 됐다라는 또 이제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 전 상황의 특수성을 좀 봐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죄 관련 형사 재판과 이 탄핵 심판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체포 이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사평 남짓한 독방에서 이 헌법재판 이 심리를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전 하거든요. 구속 상태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속이 된 상태라는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좀 이렇게 급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다르게 또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박탈함에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국민적인 감정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쟁점에서 여러 자신들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어필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구속적 부심과 이제 보석 신청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가 이제 실패가 됐고, 하지만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지금 열어둔 상황이에요.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 시도가 이제 불법이고 공수처 수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대통령의 대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대통령이 지금 저는 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기도 했지만 지금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처음에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제 논점을 가지고 비판을 했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고 체포 적부심까지 했는데 번번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기각을 당한 채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를 계속 부정하는 형태로 지금 모든 이 수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한 것도 결국에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응하고 탄핵 심판에 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변론을 하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변론을 하기 위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기존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수립되었던 그런 증인들과 뭐 진술들과 굉장히 배치되는 발언을 하는 게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론장을 본인이 나서서 어떤 반성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투쟁의 장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무효다, 이 주장을 계속 해나가는 명목으로 수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공수처 대처는 어떻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수처의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우왕좌왕하는 면도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공수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사실 구속까지 된 마당에 대통령이 더 이상 수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거든요. 책부적부심도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이 된 부분인데 여기에 불응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뭐 검찰로의 어떤 조기 이첩이 필요한 단계이지 않나라는 고민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뭐 강제 구인을 한다라고 해도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해도 대통령은 이미 프레임을 잡았어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귀한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조기 이첩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수처가 이도 저도 지금 뭐 그 잘 풀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에 조기 이첩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열어두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대처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대처, 예, 좀 그 정리 좀 해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 진작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애초에 수사권 관할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구심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명백한 명문화된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로 재이첩을 하고 이것을 경찰로 이첩을 하고 검찰이 다시 받아서 기소를 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맞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당하게 수사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가 이 법원에서 결정한 이 절차 사항의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법부의 결정은 그 판사의 결정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했느냐라는 또 호소를 할 권리가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묵비권 역시 이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방어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모조리 묵살하고 서부지법에 3차례나 영장을 발부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55 경비사단의 이 공문서까지 관인을 위조했다라는 이제 주장까지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론의 그 지지를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집행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뭔가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아니 이럴 거면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냥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만약 그랬다고 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수처가 아니 절차를 지켜줬는데 왜 아직도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 명분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집착을 함으로써 이제 현재 상황을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공수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또 기소는 검찰이 또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듯이 공수처에서 가져온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묻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럼 지금까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느냐. 그러니까 이미 정치권에서 법조계에서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 공수처라는 기관 개인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검찰로 이 사건을 보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무효다, 무리한 수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왔느냐. 대통령이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이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뭐 여러 기관들에서 계속 대통령을 소환하려고 하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는 출석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그래서 검찰도 공수처를 이첩을 해주고 경찰도 이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죠. 그랬더니 또 공수처에는
결국에는 또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날아오는 서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껌껌이 그냥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서부지법의 청구에서 영장이 나온 게 아니라 중앙지법의 청구에서 영장이 나왔다면 오히려 그때는 아니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곳이 서부지법 관할인데 왜 이곳에 신청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포적부심을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으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기각을 당한 겁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건데 왜 자꾸 피의자가 법원을 고르고 이 수사의 방식을 고르고 수사의 기관을 고르는 거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고 지금 이 모든 것은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 우리나라의 법치를 세워가는 과정에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켜가는 과정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문제적인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요. 짧게.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계속 중시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명분 그 이상으로 이 실리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은 그 수사기관의 실력인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사안이 클수록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일개 개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는 단순히 사법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지점에서 공수처가 고려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윤 대통령 측이 정말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지지층에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일부 중도층까지 호응하는 걸로 봐서는 공수처 역시 절차상의 미비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여론전만 하고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출석해서 차라리 묵비권을 미리 이제 행사를 하겠다. 체포 전에. 그렇다면 체포될 일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결국 체포 영장 왜 발부됐습니까? 3번 이상이 출석 거부를 했으니까 발부가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명분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수 정권에서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게 법치주의고 법과 원칙인데 법원에서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삼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명분이냐 법과 원칙이냐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데 다음 이슈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여파가 정치권으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 그 민주당은 추가 공격 위험 소지가 있다면서 이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배우서를 이제 야당이 이제 갖고 흘렸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경찰 부실의 이제 대응에 또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이런 폭력 사태가 이제 앞으로 재발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지 이번 폭력 사태 역시 좀 공방이 뜨거울 것 같고 좀 길게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좀 압축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이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해온 것, 그러니까 지금 발부되는 영장도 무효다, 판사는 징계해야 된다, 이 수사는 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이 서부지법 점거 사태, 그러니까 난입 사태가 언제 발생했느냐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을 향해서 집행됐던 법 집행 절차가 완전히 이거는 불법이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자발적인 행동이겠느냐? 물론 자발적인 행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갖게 된 데까지 이런 폭력적인 행위가 일어나기까지는 결국에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장외에서 했던 여론전들, 예를 들면 유튜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던가 아니면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굉장히 자극했던 점이라던가 법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쌓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여당의 중진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이 월담을 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현행범으로 이
연행이 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강남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하고 그분들과 이제 연락을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한테 훈방 조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이들의 행동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줬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일단 뭐 당연히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있어야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일단 정치권에서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줘야만이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그 근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이번 그 폭력 사태가 잘못됐다는 데에는 뭐 한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예. 네, 두 분 다 이제 MZ 세대신데 이번에 그 20, 30대가 절반에 해당하는 이 폭력 사태에 가담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력 법원에 대한 이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 그 자체로도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인데 네. 거기에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였다라고 하면 일단 이게 보수 집회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많았다라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저희가 문명화된 교육을 받고 이 법치에 대해서 이제 준법 정신을 또 갖고 자랐던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전방에 나섰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책임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책임 공방을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저희가 사법적인 부당성을 호소한 국민의힘보다는 이 사법이 불공정하다라는 암시를 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식 의원은 뭐 공조본과 내통한다라는 또 의혹이 있었고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자기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측 헌법소추위원들한테 어떤 권유를 받아서 내란죄를 배제했다라고 한다든지 뭐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얘기하고 총알을 맞아서 체포를 하라고 얘기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주장들이 더 그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무슨 내란 선동을 했다, 뭐 자극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다 지금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중요하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인 상징성을 고려해서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심지어는 구속영장 발부조차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600자 가까이 사유를 적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가 15자만으로 일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한목적성에 맞아야 그 법의 이념에 맞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지나치게 기계적인 집행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자성의 목소리가 좀 필요할 알겠습니다.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당이 모두 이제 과열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일단 뭐 기각 사유만 봐도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유를 쓴 그 글자,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면서 혹은 기각하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각할 때 더 사유를 잘 써야죠. 왜 기각이 되었는지. 근데 발부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발부됐다라는 그 이유에는 사실 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러이런 점에서 범죄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이런 식의 판사의 판단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굉장한 시비거리로 전 삼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명확한 구속의 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여당의 책임론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 왜 그랬냐면 사실은 첫 번째로는 정당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관저 앞으로 의원들이 몰려갔죠.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백골단 기자회견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라는 공간을 내어주면서 허용의 범위로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말로는 어떤 폭력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폭도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시위대만의 이것이 책임이냐,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위대를 두둔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사실
모든 원인은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거든요. 일방향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추돌 사고에도 쌍방 과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점을 한쪽 편만의 문제다라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문제 해결에는 요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백골단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전 침소봉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에 그 기자회견 주선을 했지만 그 즉시 지지자들이 먼저 우린 저런 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권력에 대항하길 원치 않는다라고 항의를 해서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라는 이런 청구기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대의 다수가 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히려 기각했기 때문에 더 길 수밖에 없고 발부를 하면 짧을 수밖에 없다. 그럼 체포 적부심은 왜 기각시키면서 열자도 안 적고 사유가 없다라고만 일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다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법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사법 신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판결을 내는지 그 이상으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를 저는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하나하나 건건이 다 이제 반박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좀 들어봤던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대신에 제가 이제 끊었으니까 박민영 대변인부터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내란 혐의 특검법 수정안이 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이제 통과했습니다. 공이 다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2월 2일까지 공포하느냐 아니면 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거는 좀 한 1분 정도씩 짧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민주당이 실기한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20일 이내에는 그 기소를 해야 되고요. 이미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이 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급장교라도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저희가 100여 명 넘는 수사 인원을 검찰들까지 동원해서 특검을 통해 하급장교를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왜 실기가 됐느냐.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외환죄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가면서 이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외환죄라는 것이 군사 공무상의 비밀까지 다 압수수색을 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망국적인 법을 가져와서 정말 특검이라는 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이 보완적인 정책들까지도 다 정쟁의 수단화하는 이 방식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하락세를 걷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을 다시 행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란 특검법이 사실은 이제 많은 수정의 과정을 거쳤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위헌적인 요소다, 독소 조항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원안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심지어 이 제3자 특검을 냈을 때 추천 특검을 냈을 때 그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시죠. 이분은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많이 제거됐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조항들까지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내란 특검에 대해서 합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헌정사에 정말 유례없는 일인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계 혐의를 진상규명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머뭇거리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계엄군을 보내서 그 현장에 계셨던 분도 있고 그것을 직접 보셨잖아요. 여야 할 것 없는 문제입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책무는 여야 따질 것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저는 결과. 일단 지금 의결까지 간다면? 저는 그래도 이 위헌적인 요소를 많이 뺐다라고 이 심지어 이 여당 측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내용이 많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탈표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젊은 그 청년 정치인, 청년 맞수를 통해서 MZ세대 정치인 두 분과 함께했는데 느낀 점은 역시 젊은 분들은 말이 빠르다. 연말 연시에 있었던 정치 사안들을 모두 압축해서 정리해서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